경기 중 가장 큰 박수가 나온 순간은 해리 케인이 들어오는 장면과 이어서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짧은 인사를 나누었고 북런던 팬들은 손케 듀오가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은 낯선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또 다른 흔적은 케인이 마주한 토트넘에는 그가 난생 처음 본 선수들이 제법 있던 부분입니다. 11살부터 30살까지 몸담은 고향 같은 클럽의 변화는 순식간이었고 캡틴 손흥민 또한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변화는 언제나 불현듯 찾아옵니다. 토트넘과 뮌헨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토트넘은 뮌헨의 미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클루셉스키의 선취골은 홈팬들에게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에서 당한 패배의 복수라는 달콤한 상상을 이른 시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뮌헨은 토트넘의 1차 빌드업을 완전히 장악하며 정확히 지난 경기 전반전의 재방송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로메로와 반더벤 없는 토트넘은 최후방에서 이선으로 볼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일치했습니다. 빌드업이 막힌 상황에서 비카리오는 다시 한번 압박이 들어오는 비수마에게 리스크가 있는 패스를 보냈고 탈취당하고 실점했습니다. 실점 장면마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남은 이 실점은 모두 세트피스에서 터져나오며 역시 지난 시즌에 이미 봤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만약 전반전에 경기가 끝났다면 토트넘 입장에선 최근 몇 년간 치른 마지막 프리시즌 가운데 가장 나쁜 경기력이었고 불과 9일 후에 치러지는 레스터와의 개막전이 막막할 정도로 약점이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반전은 역시 후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경기 빌드업의 히든카드였던 베리발과 토트넘이 자랑하는 센터라인 로메로, 반더벤이 투입되자마자 공은 거짓말처럼 이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축구에서 최후방 자원의 볼키핑 능력은 공수 양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센터백에겐 거대한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둘이 들어오자 비카리오의 볼소유 능력과 패스 성공률이 덩달아 상승하며 축구는 역시 멘탈 게임이란 것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베리발의 공간을 완벽히 캐치해낸 손흥민의 패스가 발사됩니다. 축구는 누가 더 오래 드리블하는지 다투는 승부가 아니라 누가 더 미니멀한 과정을 거쳐 창의성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인 종목입니다. 베리발은 결국 클루셉스키에게 라스트 패스로 응답했고 중앙을 공략한 득점이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손흥민 팬들은 그의 득점과 어시스트에 주목하지만 지난 시즌 손흥민의 키워드는 찬스 메이킹이었습니다. 현재의 손흥민이 얼마나 팀 승리에 간절한지 모두가 알고 있고 그가 원하는 행복 축구를 위해선 그가 만드는 찬스 혹은 기점이 되는 플레이에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찬스 메이킹 1위는 손흥민이었고 2위와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누가 득점했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토트넘은 절실하게 공격 포인트가 필요한 클럽입니다. 약팀에게 90분 대부분을 점유하더라도 파이널 서드에서 공간을 창출하는 빅찬스 비율은 떨어졌고 상위팀과 비교하여 그 찬스에서의 득점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빅찬스 미스 관련 수치와 득점력은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공격 포인트나 성공률이 지나치게 떨어진 상태에선 당연히 그에게 높은 강도의 마크가 붙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손흥민만 막으면 되는 축구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공포를 기록한 다음 경기에 강한 마크가 쏠리고 주변 공격수들이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때 토트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기거나 뜬금패를 당하곤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기점이 되는 플레이가 득점이 된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피니셔로서 더 많은 찬스를 만나게 될 2차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득점 순간으로 돌아와 얼핏 보면 매우 쉬운 득점입니다. 모든 것이 간결하고 화려함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간결한 득점이 지난 시즌 내내 토트넘을 괴롭히던 핵심 요소였고 우승권 팀은 쉽게도 넣고 어렵게도 넣고 기본적으론 심플하게 볼을 전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약팀일수록 에이스가 춤추고 제치고 요란하게 득점하며 주인공임이 분명하게 보여지지만 강팀의 경우 다소 평범하게 보여질 만큼 다수가 다이렉트 패스만 톡톡 보내고 어느덧 상대 골문 앞에 도착하여 득점하곤 합니다. 손흥민은 전자의 득점이 많은 원더골 제조기였지만 지난 시즌은 부분에서 공의 전진에 한 번의 터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원래 좋았던 가속도와 양발뿐 아니라 시야와 아웃프론트 그리고 공간으로 보내는 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해당 포인트가 다소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어시스트라는 모두가 열광하는 결과로 이어진 빈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저리수 어시스트는 대단한 기록이지만 대부분 팬들의 뇌리에선 빅찬스를 날리고 머리를 감싸진 토트넘 공격수들의 모습이 더 생생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방식의 득점이 얼마나 쌓이냐가 올 시즌 토트넘의 순위표를 가를 핵심이고 점유를 오래 한다고 1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간 찾기와 라인을 허무는 라스트 패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리발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이전까진 눈부셨습니다. 베리발의 영입 영상에서 저는 그를 토트넘 3선의 경쟁자로 표현했었습니다. 메디슨의 폼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와 10번 경쟁을 펼치는 것보단 사르나 비수마와 중미 경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리시즌을 요약하면 메디슨이 10번으로 기용될 때는 전혀 볼이 전진하지 못했고 베리발이 맞교체될 때마다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개막전 공격형 미드필더의 선발 출전은 당연히 메디슨의 것이었지만 지금 상태론 과연 타당할까란 의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메디슨이 10번으로 나온다면 최근 경기력이 아니라 경력과 나이로 받은 혜택으로 여기고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야만 합니다. 베리발이 깜짝 선발 출전한다면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던 선수를 누르고 10대의 나이로 토트넘 개막전 10번을 차지했다는 쾌거를 경기력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반전의 주인공은 그레이였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펼쳐진 모든 프리시즌에서 가벼운 몸 상태를 보였고 한국에서만 다소 둔탁한 모습을 보이며 환경 혹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선수로 예상됩니다. 처음으로 우측 풀백으로 출격한 그레이는 포로가 부족한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역시 불꽃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포로는 순간 스피드와 슈팅력이 뛰어나지만 대인 마크가 다소 부족하고 빌드업 과정에서 볼터치가 흔히 말하는 순두부 트래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레이는 기본기가 출중하고 말 그대로 부들부들한 드리블러 타입으로 토트넘의 1차 빌드업이 공략당할 때 히든카드로 사용되기 충분한 자원입니다. 역시 그레이의 영입 영상에서 그를 중미 자원보다 앞서 풀백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축구 인생 내내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했지만 현 시점 EPL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위치는 단연 풀백입니다. 10대에 불과한 그레이는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았고 가장 큰 약점이 피지컬입니다. 중미로 출격하면 전투적인 중원 싸움, 거대한 선수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챔피언십 레벨에선 순간 스피드로 벗겨냈지만 PL 무대에선 쉽지 않습니다. 과거 윙크스는 유소년 레벨에서 이니에스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PL 볼란치나 중앙 공격수와는 닿기만 해도 튕겨나가곤 했습니다. 그레이가 풀백으로 출격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른 PL의 윙어들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맨시티의 포든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윙어들을 상대로 그레이의 수비는 충분히 통할 수 있고 피지컬 싸움에 비하면 속도 경쟁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결국 후반전도 토트넘이 압도했다고 말하긴 힘들었고 윈헤는 경기력 도르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하나의 위안이 있습니다. 후반 중반이 넘어서 윈헨의 명단은 지난 시즌 챔스에 육박했습니다. 팔리냐가 자리하며 오히려 업그레이드 버전에 가까웠고 한국에서 치러진 경기에 비하여 많은 주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트넘 진영에는 베리발, 그레이, 무어, 랭크셔, 스킵, 베르너가 뛰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벤치 멤버, 유소년 멤버, 이적한 선수들이 조합된 말 그대로 신생팀에 가까웠습니다. 그 멤버로 레바민에게 대량 실점하지 않은 것은 분명 좋은 결과입니다. 리그 우승 실패로 민헨의 전력이 다소 과소평가받는 인상이 있지만 지난 시즌 PL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던 아스널과의 챔스 8강 2차전에서 15개의 슈팅을 퍼붓고 승리를 거둔 딴 세상 클럽입니다. 심지어 당시 아스널은 민헨의 점유율도 내줬습니다. 즉 바이언을 상대로 점유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은 잉글랜드 전체의 맨시티 하나밖에 없고 당장 토트넘이 개막전에 만날 레스터와도 비교가 불가능한 클럽입니다. 바이언을 누르지 못해 아쉽다는 것은 사실 챔스 우승은 어렵겠다 수준의 다른 차원 이야기이고 PL에서 승리해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 후반 멤버로 바이언을 공격하던 시간은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경기에 나서야 하는 베리발 그레이는 윈햄보단 상대적으로 약팀들을 상대로 시즌 내내 공격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두 팀은 상당히 유사한 축구를 펼쳤지만 콤파니의 트라이앵글이 더욱 날카로웠던 부분입니다. 상대를 벤치 마킹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펩 과르디올라에게 배운 사람들은 마치 학교 동창처럼 흡사한 축구로 흡사한 강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 또한 유사 펩 축구를 구사하지만 역시 정통파들과는 다소 결이 다르고 펩 색깔의 축구로 득점하기 위해선 공수 전반에서 완벽한 트라이앵글로 2대1 패스를 통해 전진하는 것은 산소입니다. 대망의 개막전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트피스에서 벼락 득점을 허용할 것 같은 여전한 불안감을 가득 안고 있고 새로운 선수들의 활약에 고무적이기도 하며 구단 이적료, 신기록 주인공 솔랑케는 벤치에서 표정만큼은 마치 끝판 대장 같았습니다. 불안감이 없으면 축구가 아니고 기대감이 없으면 스포츠가 아닙니다. 올 시즌도 희노애락이 모두 담길 EPL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